니은 서점에서는 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 하이엔드 북토크라고 해서 책을 쓰신 작가 선생님과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맞이한 게 아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니은 서점이 해왔던 일들의 상당수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심심이라는 브랜드로 출판된 조현병이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조현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니은 서점의 마스터 북텐더 노명우라고 하고요. 지금 옆에는 오늘 가장 중요하신 선생님, 서울대학교 병원의 권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니은 서점 안에는 사전에 현장 참여를 원하신 분들을 저희가 4명 미만으로 모시려고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현장 참여로 해주신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저희가 기계만 보고 이야기하는 약간 어색함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조현병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단어 자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 조현병의 모든 것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혀 낯설지 않았고, 가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조현병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저는 조현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현병 증상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아는 건 그냥 병명,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반성이었고요. 근데 또 하나, 이 조현병의 모든 것과 관련해서 저희 니은 서점에서 온라인 강연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니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내 친구의 가족 중에서 조현병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 권지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도 제일 강조하면서 쓰셨던 겁니다만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적지 않은 질병이다 라는 걸 저도 저희가 온라인 강연회를 한다라는 걸 알리면서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조현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 선생님이 또 앞에서 이 강수의 글에서 써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고 생각했던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현병은 10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주 낯선 병은 아니다라는 점. 사실 100명 중에 1명이 앓는다라고 하면 다른 병들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편이죠. 그렇죠, 많은 편이라고. 100명 중에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은 조현병을 앓는 확률이. 네. 사실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는 꽤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 되게 희귀한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감춰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낙인 문제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봤으면 모르죠. 뭐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뭐 그 중에 치료가 어려운 분도 일부 있긴 있지만, 뭐 상당 부분이 그냥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정신질환이니까 내가 뭐 이런 병이다 이렇게 소문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적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먼저 권준 선생님한테 아마 이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나중에 저희가 IGTV나 유튜브로 공개됐을 때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현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을 병 이름만 알고 있고 병 이름만 알고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그 병에 대해서 어떤 편견들이 있다는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저처럼 편견과 선입견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조현병은 이런 병이다 라고 먼저 병을 소개해달라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 조현병은 과거의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름 지었던 병이고요. 아마 정신분열병 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대충 그냥 생각하기로 정신이 분열되는 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행동도 하고 뭐 생각도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현실이 맞지 않는 행동 같은 거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현병 과거의 정신분열병은 굉장히 복잡한 병입니다. 사실은 우리 뇌에서 가장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어려운 병이고요. 그리고 뇌의 전반적인 부분을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현병 그러면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환청입니다. 환청. 환청이라는 것은 이제 환각의 일종이죠. 환각이라는 것은 감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감각 기능은 외부에서 자극이 와야지만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환각인데요. 그 중에 특히 환청이 많습니다. 환청은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 무슨 사람 목소리 같은 걸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자기를 욕하는 소리라든지 뭐 자기를 명령하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흔하고요. 물론 이제 환시도 있습니다. 그냥 흑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냄새가 좀 이렇게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실제로 자극이 없는데 그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제로 뇌에서 뇌라는 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뭔가 느끼고 무슨 뭐 반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 그걸 느끼는 거니까 뇌의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뇌에서 그런 걸 이제 밖에서 자극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환각 중에 환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또 흔한 거죠. 그 중에 요사이 가장 흔한 게 피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좀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일종의 피해 망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망상이기 때문에 이런 뭐 설득이나 무슨 뭐 그런 걸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증상이 두 가지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문제. 이 현실에 좀 적절한 행동이 아닌 거죠. 실제로 뭐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슬픈 일인데 막 깔깔깔 웃는다든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성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양성 증상입니다. 양성이라는 양성이라는 건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는. 드러나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양성 증상이고,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감정을 느낀다든지, 뭐 슬픈 이야기를 하면 좀 슬퍼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감정이 좀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별로 슬픈지를 모르는 잘 느끼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좀 줄어들고.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도 없어지고, 뭐 이런 소위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기능들이 없어지는 걸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이 다 그러면은 그 양성적 증상과 음성적 증상이 다 대부분 동시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음성적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양성적 현상은 상대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대개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급성기는 이제 양성 증상이 나타나는 게 주로 급성기거든요. 막 환청 같은 걸 듣고 뭐 망상이나 이런 게 있고, 행동이 막 또 과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충동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급성기 증상이죠. 그러니까 급성기는 그러니까 다른 병들처럼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빠른 속도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천히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도 예, 예. 있는. 그러니까 양성 증상이 갑자기 급성으로 확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급성기는 양성 증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급성기가 치료가 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병이 만성화되면서 음성 증상이 좀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만성경과를 바른 환자분들이 음성 증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처져 있고 대인관계도 별로 좀 없고 좀 이런 분들이 약간 만성화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주로 급성기는 뭐 양성 증상이 많은 편이죠. 근데 대개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급성기도 사실은 음성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급성기의 양성 증상 때문에 그게 숨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급성기가 치료가 되면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양성 증상이 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성 증상이 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아까 이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음성 증상에 관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보통 사람들 성격이 변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살다 보면 내 성격이 좀 변하나 보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냥 이게 뭐 병이라기보다 그래 뭐 사람 살면서 성격이 변하니까 뭐 요즘 이렇게 나이 들면서 성격이 변하나 보다라고 그냥 어떤 증상인데 그걸 놓치고 지나갈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예,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대개 이제 양성 증상이 있으면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겉으로 그런 걸 보니까 병원에 이제 좀 가족들이나 뭐 또는
뭐 초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병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괴롭기도 하고 뭐 그래서 병원을 오는데 음성 정상인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원래 얘가 좀 내성적인 애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더 내성적이 되고 그리고 뭐 방에 이렇게 혼자 계속 하루 종일 있고 또는 뭐 여름인데도 방문을 다 닫고 그냥 더운데 그리고 커튼 낮인데도 커튼 치고 그냥 방에 혼자만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더 심해졌네. 그래서 오히려 늦게 병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이제 급성기 증상, 양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응급실을 또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외래로보다는. 그리고 응급실을 통해서 오니까 이제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래가지고 치료가 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오히려 그쪽은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음성 증상은 본인도 급성 플러스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본인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아니 이제 뭐 그런 생각 가지는 분도 있고 더 뭐 그런 생각 못 안 가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치료는 잘 되고요.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죠. 원래 성격이 저런데 뭐 좀 그렇다. 뭐 좀 지나면 병일까 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은 거의 뭐 극단적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좋아지기도 하지만 음성 증상은 오히려 조금 재활이나 또는 뭐 대인관계 훈련 또 여러 가지 뭐 운동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경우 많고요. 물론 약도 이제 일본에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약물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게 1990년, 80년, 90년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이 되고 이제 치료가 약간 음성 증상도 약간 치료가 좀 되는 쪽으로 가고 부작용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이제 그 시대를 연 거죠. 그 전에 1950년대는 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부작용도 많고 뭐 이제 양성 증상만 치료를 하고 치료는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쓰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음성 증상이 오히려 더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워낙 이 조현병 관련 한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임상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조현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잠깐 조금 설명해 주시기로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선생님이 임상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칠 수 없다, 조절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똑같은 병이라도 겁을 먹고 병은 병이지만 그래도 관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겁을 좀 덜 먹게 되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면서 치료나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현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처음 약물이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1950년대에 이제 마취할 때 마취제의 어떤 이제 마취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약간 이제 마취 전 단계에서 약간 마취 비슷하게 좀 하기 위한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약을 사용을 해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일종의 좀 조용해진다 할까 뭐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리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건 아니고 음.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캄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해서 그 이제 마취제를 이제 전 처치하는 약을 개발을 하려는 이제 그 회사 그다음 거기에 있는 의사가 이제 동료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한테 아 이런 약을 좀 이렇게 했더니 좀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행동도 차분해진다. 이거 혹시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약이 처음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 사용을 했더니만 정말로 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소위 이제 뭐 조현병, 정신병 치료가 약물이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행동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뭐 충동적인 행동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법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런 책들 보면은 뭐 그 일종의 영어로 이제 트랭킬라이즈 체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의자, 의자에 이렇게 해서 뭐 의자에 이렇게 뭐 나무 올려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박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그런 걸 치료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사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말라리아균 이런 걸 주입을 해요 혈액에. 그러면은 균 때문에 말라리아 그 걸리잖아요. 또는 걸리지 않더라도 열을 막 내잖아요. 근데 열이 나면 정신병 증상이 좋아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런 걸 그냥 관찰했겠죠. 그래서 말라리아 균을 사람들한테 균을 뭐 넣어가지고 뭐 그런 치료.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슐린 코마 치료 이래가지고 인슐린 요새 당뇨에 쓰는 당뇨에 있잖아요. 그 인슐린을 넣으면 인슐린은 이제 당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럴 때 당이 혈중에 높아지면 당을 좀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당뇨라는 게 인슐린이 뭐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인슐린이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게 당뇨잖아요. 그럼 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당을 왕창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코마에 소위 말하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1950년대 약물이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기전을 동물 연구를 하고 뭐 해서 기전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많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약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한계가 있고 좋아지는데 양성 증상만 좀 치료를 하고 이런 뭐 그렇게 해서 쭉 치료를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개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죠. 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양성 정상은 우리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가 신경세포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라는 게. 신경세포의 연결, 그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을 하는 그 갭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신경세포 서로 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를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그냥 세포의 일종이니까 신경세포의 몸체가 있고 그 몸체에서 쭉 가지를 쳐가지고 쭉 이제 길게 가지가 있으면 그 몸체에서 이 줄기를 쭉 해가지고 엑손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데는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그게 정기적인 정보예요. 정기적인 우리가 일반 세포도 정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자극을 하면 뭐 소듐이 뭐 들어가고 뭐
클로라이드가 나오고 뭐 어쨌든 그 세포막의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뭐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정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다음 신경세포와 연결이 바로 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그널이. 그래서 요걸 전달하려면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 물질이 지금 뇌에서 지금 밝혀진 게 한 200가지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로토닌 뭐 이런 거죠. 도파민. 도파민은 예, 뭐 노에프네프린. 네. 세로토닌 우리가 뭐 우울증 그러면 세로토닌 그런 거잖아요. 세로토닌이 뭐 부족해서 뭐 우울증이 생겼다. 그게 다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어떤 정신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양성 증상은 여기에 도파민이라는 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이 신경 터미널에 이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보관이 되어 있으면 도파민 신경세포예요. 이게. 거기에 세로토닌이 이제 보관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보관이 됐다가 자극이 오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성 증상은 연구를 해봤더니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그 시냅스에서. 그래서 과잉 분비가 돼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다음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열쇠와 자물쇠와 비슷해요. 도파민 물질이 붙는 데는 도파민 수용체에만 붙어요. 일종의 키앤락이죠. 네. 맞아요, 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수용체에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신경세포가 도파민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성 증상, 뭐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뭐 행동이 막 과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정심병 약물이라는 게 이 수용체에 도파민이 여기가 그러니까 붙는 결합하는 도파민 수용체에 이쪽 한쪽 끝이 도파민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용체에 도파민 수용체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다른 쪽은 도파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도파민인 거죠. 가짜 도파민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서 붙어서 이 활성도가 높아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도파민이 바깥쪽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이 수용체에 진짜 도파민하고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파민이 붙을 수 있는 찬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확률이. 먼저 선점해버리죠. 선점해버리죠. 네. 그러고는 그렇게 완전히 가짜 도파민이에요. 자기가 이쪽은 이게 딱 붙으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 이게 활성도는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조현병에서 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도파민의 활성도가 높아져 있는 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증상이 좋아진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양성 증상이었는데 이제 음성 증상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과잉 활성이 아니고 오히려 음성 증상은 도파민이 감소가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 뇌에서도 도파민 신경회로가 크게 이제 한 4개 정도 있어요. 이 도파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경 일종의 네트워크에 그런 건데 그 4개의 이제 길 중에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전두엽으로 가는 이제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뇌의 이제 아래쪽
게 있다가 이제 이 엑손이라는 가지 줄기를 쭉 내 가지를 막 내 가지고 뇌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다. 근데 정두엽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일종의 도로죠. 그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일종의 뭐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형계라고 하는 뇌의 저 안쪽에 가는 그런 데가 길이 있고 근데 그 안쪽으로 가는 그쪽은 그쪽의 도파민 그 도로 쪽은 도파민이 과액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네. 양성 증상과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구가 되고 있고 전두엽으로 가는 건 오히려 도파민 이게 오히려 떨어져서 이게 오히려 활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게 약간 밸런스가 깨졌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발견했고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아요. 이게 정신현상이라는 게 뇌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은 다 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은 크게는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도 일부 관련을 하는 거다. 뇌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도파민 신경계와 세로토닌 신경계가 다 또 연결돼 있으니까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도 좀 관련을 음성 증상이 하더라. 그래서 나온 약이 이제 소위 앞쪽에 1950년대에 그 정형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를 막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도 막지만 세로토닌 쪽도 막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세로토닌 쪽이나 이런 쪽을 관련해서 음성 증상이 약간 좋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엽 쪽으로 가는 도파민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그쪽 도파민 기능을 올리고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도 많이 좋아지고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과거 약은 조금 또 많이 사용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심장에 뭐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약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분들이 정신과 약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독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래 먹으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 뭐 그래 오래 먹어서 복용해서 일종의 이제 약간의 중독 또는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중독이 되고 이제 또 끊을 때 좀 힘들고 뭐 이런 약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고. 근데 항정신병 약물은 소위 이제 중독 현상이 없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죠. 다른 약보다 더 안전한 약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약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 또 이제 이게 이제 2세대 약물이죠. 1세대 약물, 2세대 약물. 이제 3세대 약물이 또 2세대는 대략 언제부터 2세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급격히 지금은 거의 사실 1세대 약물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1세대 정형 약물이나 항정신물.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50년대 치료법 얘기 들으면 지금 감각으로는 17세기, 18세기 얘기가 아닌가 되게 약간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사실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통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50년대와 비교했을 경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정도까지 왔다고 보는 걸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질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면 잘 생활할 수 있고
당뇨도 당을 잘 조절해서 합병증 없이 잘 지내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그거 안 하고 약 안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약한 당뇨는 좋아질 수도 있죠.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약한 거는 뭐 운동만 해도 좋아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친구한테서 뭐 좀 용기를 얻는 말을 들어서 또 좀 좋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심하면은 또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약을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약을 사용하면은 또 좋아지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많고 뭐 물론 이제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재발을 안 하기 위해 재발을 잘 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는 그렇게 하면은 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외래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일반 환자분들은 목적이 뭐냐면 병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약을 끊는 게 목적이에요. 병원 안 오고 병원 안 오고 약 싶은 게. 그래서 내가 다 좋아졌는데 왜 약을 먹느냐. 처음 발병한 분들은 뭐 상당 부분이 거의 뭐 다 좋아지죠. 그러면은 뭐 약 먹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으면은 병이 안 생기죠. 근데 의지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졌는데 왜 약을 먹지? 그러면서 약을 또 안 먹고. 근데 이게 문제가 발병이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그런 대로 지내다가 또 뭐 스트레스 온다든지 뭐 또 뭐 이런 일들 생기면 취약하니까 한 번 발병하면 발병을 또 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만 제가 집중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재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리 가능하다.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재발 잘 되고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또 관리 가능한 질병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를 드셨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계속 드셔야 되고 당뇨 드시는 분들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병에는 이제 그것도 주변에 숨기지 않잖아요. 이제 밥 먹고 나는 밥 먹고 뭐 당뇨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그냥 밥 먹으면서 하고 하는데 낙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어떤 재발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왜 조현병은 따라다니는 여전히 있는 낙인? 그런 이제 낙인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신현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두려움 또는 약간 우리가 잘 실체를 모르고 겉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정신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겁도 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병이나 이런 증상을 나타나고 이럴 때 과거에는 뭐 이게 마귀가 들린 거다. 뭐 빙의 현상이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뭐 마녀사냥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다 마녀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마녀를 죽이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 증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옛날부터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그런 소위 뭐 속된 말로 미쳤다 뭐 이런 그런 거 또는 뭐 요새 또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아주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당연히 그냥 범죄를 일으키는
질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범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환인데도. 저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편견 중에 하나가 주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접할 때는 어떤 사건과 연관돼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저도 알게 모르게 예. 그 조현병은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잠재성이 농후한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치? 되게 특이한 사례, 극단적인 사례가 좀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 많이 예. 접하니까. 근데 여전히 이 라이브 보시면서도 예. 그런 의구심 예.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로 실제로 보시기에는- 통계를 보면요, 네. 뭐 외국에도 이제 통계들이 나와 있고 국내도 일부 있는데 실제로 범죄를 일으키는 율은 오히려 적습니다. 범죄율 자체 범죄율 자체는요. 비교해 보면 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뭐 음. 되게 범죄와 관련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술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범죄율은 일반적으로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떨어져요, 일반인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중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많아요. 일단 일으키면 중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은 확실히 많다. 그러니까는 재발을 해서 뭐 또는 그 재발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중범죄를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일으켜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통계를 보면 존속살인, 네. 가족의 살인의 한 40,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한 45%를 좀 넘어요. 그게 이 정신병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주로 이제 뭐 대하는 사람, 행동 관계가 넓지가 않은 가족이죠. 대인 관계, 뭐 사회생활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족들하고만 생활이 그게 접촉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약을 안 먹고 재발했을 때 가족들이 일차적인 일종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무슨 살해한다 뭐 저희는 맥락 없이 조현병 환자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것만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현병 자체는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병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선입견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아까 이제 범죄율 자체는 조현병을 앓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낮다. 근데 하나 범죄율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강력 범죄는 범죄율은 좀 높다. 근데 강력 범죄율이 높은 걸 원인을 그러면 이게 조현병 때문인 경우와 조현병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또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전문가로서는 어떤 쪽에 그러나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범죄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오히려 약간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대인관계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재발을 한다든지 뭐 급성기 때는 그런 망상이나 이런 이제 피해 망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남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의견 주신 분들 예. 몇 분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현병 관련 책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좋은 책 한국에서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약을 안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약을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 약물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을 끊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약을 먹더라도 잘 지내는 걸 일단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잘 지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잘 지내면 또 약을 좀 줄인다고요. 또 줄이고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쭉 어느 정도 좀 잘 지내면 또 약을 줄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이제 약간의 임상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전문가의 판단.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줄여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좀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약을 줄이고 이러다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과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빠지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줄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동안 쓰다가 또 줄이고 그러다 보면 약을 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3분의 1 법칙 뭐 이런 게 옛날부터 3분의 1은 그냥 뭐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잘 지내는 사람, 경과가 좋은 사람. 3분의 1은 뭐 약을 좀 끊으면 뭐 재발하고 또 약을 쓰면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경과를 바르는 사람. 3분의 1은 경과가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되게 크게 나누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약을 끊는 걸 목표로 하면은 자꾸 약 끊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자꾸 이제 약을 가능하면 의사 입장에서 오래 쓰려고 하죠. 왜냐면 약을 끊어가지고 빨리 끊어서 재발을 한번 하는 것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코스트랄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 얻는 거 잃는 것 중에 재발을 해서 잃는 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을 좀 먹으면서 잘 지내는 걸 좀 더 유지해보자. 비록 지금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렇죠. 상태라도 오히려 누가 약을 끊어도 잘 지낼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잘 지내지만 그걸 알면은 약을 그런 사람은 끊는 거죠. 그게 앞으로 미래 이제 의료 정신의학에서 지금 막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검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약을 안 먹어도 될 사람 치료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약을 끊기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 사람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가능해지죠. 지금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의사는 오래 좀 시간을 끌려고 하고 환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끊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병원이 약을 안 끊어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끊어버렸어요. 본인이. 그러다가 병원을 안 오는 방식으로 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선생님은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뭐 조현병을 비롯해서 네. 좀 범위를 넓혀서 정신병이라고 흔히들 이제 부르는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는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입원 치료, 또 강제 입원, 감금 뭐 이런 게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굉장히 이제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움인데 지금 조현병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현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급성기에 입원의 지금 기준은 이제 그것도 비자의 입원이라고 해요. 비자의 입원은 과거에는 강제 입원이라고 했죠.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이죠. 가족들이 봤을 때 아이고 큰일 나겠다. 빨리 입원을 해서 빨리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입원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비자의 입원이에요. 강제 입원.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기 중에서도 일부고요.
이제 자의 입원, 본인도 뭐 입원을 하고 싶어하고 빨리 치료를. 왜냐면 외래 치료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급성기를 빨리 치료하는 게 예후가 좋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을 조절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이러니까 빨리 입원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의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래에서 그냥 약한 경우는 외래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또 많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 입원. 강제 입원은 일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소위 이제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좀 높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이 입원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복귀를 해서 뭐 재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이제 투자도 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 이제 필요 없이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이제 지역사회로 빨리 나가서 재활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거를 하려고 일단 입원 자체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입원하니까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이거 퇴원을 또 시키는 것도 예를 들면 보호자 없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병원이 편하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 내보내려 그러면 사회에 지역 사회에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그 시설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엔트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소위 말하면 강제 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떤 환자분이 약을 안 먹고 재발한다든지 뭐 그래서 막 위험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요. 경찰이 와요. 그런데 와서 보면 환자분은 그냥 조용하다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뭐 어떻게 그러면 뭐 당연히 괜찮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게 일종의 인신구속이거든요. 인신구속은 그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특별히 정신과 환자, 정신질환자의 이거는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특별히 일종의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인신구속이 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죠.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에도 와가지고 가족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입원을 어떻게 시켜달라 그래도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사고가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약간 과도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다시 개정을 지금 학회에서 지금 많이 주장을 하고 뭐 국회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각각의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치료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입원하면 안 되는 거고 빨리 입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강제로라도 빨리 입원해서 치료해야지만 그 사람이 원래 자기의 모습을 찾는 거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전해지고 가족들도 고통이 덜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재활을 해야 될 사람은 재활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재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활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OECD 국가의 평균이
이 소위 말하는 의료 쪽에 보건의료 쪽에 중에 정신 건강 쪽에 투자하는 게 OECD 평균이 한 5%가 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2.6% 이번에 한 2.7% 되려나? 절반 정도뿐이 예, OECD 평균의 네, 절반. 절반.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가 덜 돼 있는 거죠. 투자를 해서 사회에서 이런 이분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또 같이 살아가야 보통 사람들도 편견을 깨는 거죠. 내가 같이 살아봤더니 그냥 괜찮더라. 얼마 전에 발달장애가 뭐 학교 만든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애기 만들면 뭐 우리 애가 쟤네들하고 같이 다니면 어떡하느냐 말이 되냐. 근데 실제로 같이 다녀도 뭐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오래 같이 다님으로써 보통 애들이 자기 모습도 알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이런 힘든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를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라인이 지키고 물론 위험한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또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일종의 약간 만성 질환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병을 잘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가족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종합적인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각 병원에서 보호자 교육, 환자 교육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서류 다 보건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분량도 작고 한계가 있고 또 학교에서 만든 책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얇고 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이 가족분들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약간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실 제가 이거 봤어도 너무 두꺼운 책인데 이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걸 보고는 이 책이 너무 정말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다. 많이 좋아하는 걸 보고 저도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조현병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인격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인격적인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는 형태들은 벗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방향은 저도 뭐 그냥 사회학적 입장에서 놓고 보자라고 하면 좀 지지할 수밖에 없는 방향의 전환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물론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겪는 힘듦은 또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하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저희들은 이제 주로 환자 측면에서 환자 편 쪽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환자하고 서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의사 입장이니까 환자 측면에서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걸 넓혀서 보니까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결국은 환자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정책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뭐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요. 심지어 요사이는 뭐 이제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시니까 이제 당신들이 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애를 누가 이제 돌볼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심지어 저한테 와가지고는 뭐 자기 재산에 뭐
이걸 다 어떻게 줄 테니까 뭐 얘를 좀 어떻게 잘 그걸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빨리 이게 잘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게요. 정말 그게 이제 복지국가고 선진국이죠. 네.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개도국이 아니고. 근데 그걸 제가 보고는 아 이게 경제 규모는 10위권인데 아직도 정신건강은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뭐 다른 건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 마음의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 행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밥 먹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럼 그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사실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을 저도 낸다는 거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책이 워낙 분량이 있고 이 책이 거의 텍스트북인데 제가 번역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은 정말로 외국에서 뭐 가족들 또 본인들을 위한 거의 교과서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책은 조현병에 관한 표준적인 참고 도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아까 선생님은 환자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하면서 보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이 책을 제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 책을 읽었고 그러면 제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가족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래로 치료를 받고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의사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가족 중에 이제 조현병 환자가 있을 경우 그게 아까 양성적 반응이든 음성적 반응이든 어떤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니까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뭐 우리도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말 돌리기 위해서 괜히 딴 데로 뭐 이런 슬쩍 트릭을 쓰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고 근데 양성 반응이든 음성 반응이든 이렇게 생활 속에 나타났을 때 내 가족으로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가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굉장히 가족들이 읽으면 이렇게 병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면서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나도 보호하고 환자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누구도 다 다치지 않는 어떤 행동의 지침 어떤 반응할 때 표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좀 가족이라든 가정이라고 읽었을 때 이 책이 갖고 있는 효용성은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었고 맞습니다. 혹시 그래서 진짜 가족 중에 내지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조현병 환자가 있으시다면 진짜 이 책은 저도 읽는 두꺼운 거는 잘 문제가 안 됐어요. 두껍다기보다도 두껍다는 내용을 우리가 뭐 쓸데없이 두꺼운 책과 책이 두껍게 나온 게 아주 풍부한 매뉴얼적인 참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경우를 구별해 본다라고 하면 이 책은 쓸데없이 두꺼운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두꺼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저자분의 여동생이 조현병을 앓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용에 보면은 그 환자분들의 자기 이야기를 또 작성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냥
일종의 지식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아주 리얼하게 와닿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꽤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구성이 되는 거죠. 또 그 사이에 또 의견 주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 질문 하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조현병은 유전적 요인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병이라면은 그 병 자체가 유전이 돼야 되는 게 유전병이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유전병은 아닌데 유전적인 관련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거죠. 취약성이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소위 말하는 좀 약한 거죠. 약한, 정신이 좀 약한, 뇌의 힘이 좀 약한 그런 게 약간 유전이 되는데, 그렇게 유전이 되어서 형성이 된 뇌가 뭐 외부의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때 좀 힘들었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데,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 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시쳇말로 말하는 뭐 멘탈이 약하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취약성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연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멘탈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멘탈이 약하다 이거 하면 정신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닌. 아니 그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강한 사람이 뇌도 아마 튼튼할 거예요. 그리고 뇌의 그 피질 두께가 두꺼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 피질이 두꺼워져요. 그 두꺼워지는 게 정신 건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자극이 되고 자극이 됨으로써 피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치매 예방에 운동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이 약하다는 게 그냥 뇌가 약한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가족력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관련이 좀 있긴 있죠. 그것도 몇 번 말씀해 주신 게 뭐 지역사회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또 하나 또 질문해 주신 분이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해도 그게 각 단계별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간의 증상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근데 단지 뇌는 정신이나 마음 이런 걸 관장하는 데니까 당연히 거기에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대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가족들 뭐 특히 주위에 좀 뭐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증상을 가지고 뭐 병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좀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자꾸 이렇게 설사 그게 지금 치료를 안 하고 있어서 뭐 망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자꾸 이렇게 막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그건 좋지 않아요. 자꾸 이제
망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어차피 그건 치료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좀 공감해 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가족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막 괜찮은데도 자꾸 이제 가족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약 먹어라 뭐 네가 뭐 이러니까 좀 그렇지 뭐 자꾸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은 뭐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나를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나도 이렇게 힘든 계속 경우 미치다는 척 하느냐. 나도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잠깐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 가능한 질병이면 근데 의학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치료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변했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터이고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관리 가능한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질의 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치료라는 건 치료를 완전히 하는 걸 큐어라고 하는 큐어. 근데 이제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케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병이라는 게 큐어하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이 케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분들이 볼 때는 무슨 병이 걸리면 그냥 이걸 치료한다 그래요. 큐어한다고 생각을 상당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인이 되는 걸 균을 죽이잖아요. 그거는 큐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몇 가지 빼고는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그런 병이 그렇게 많을까? 감기는 계속 케어해야 되는. 감기는 바이러스 영향이기 때문에 큐어가 돼요. 네. 단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뭐 바이러스 그거는 이제 면역력이 더 중요하니까 평소에 뭐 건강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요새는 뭐 항바이러스제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변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감염병이나 뭐 몇 가지 빼고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케어를 하느냐의 문제지 이제 뭐 적고 많고의 그 차이지 상당한 질병이 그냥 케어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현장에 몇 번 와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 듣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지금 라이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분가량은 더 선생님한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뭐 그 사이에 그 의견 주신 분,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이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어떤 병이든 가족들 고통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아픈 가족을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이런 불필요한 과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병 걸렸을 때 병이 발병했을 때 그건 개인의 잘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병이 걸렸는지. 근데 많은 경우가 해석상에서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무시무시한 말들 병이 발생한 걸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사실 본인이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현병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요. 이게 이제 양육의 문제. 뭐 그래서
조현병을 만드는 어머니가 있다. 그 어머니 특징이 있다. 뭐 굉장히 차갑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그 가족을 봤더니 이런 어머니들이 많더라.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조현병에 걸리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게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연구가 객관적으로 해서 돼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레지던트 하고 뭐 이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뭐 하면은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뭐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양육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뇌에 약간 취약성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설사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잘 또 병이 걸리기 전이라도 약간 이런 평소에 그런 관리,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이러면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죠. 근거 없는 죄책감은 조현병을 케어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한민국 조현병 최고 권위자 권지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만큼이라도 그런 죄책감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죄책감 오늘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떨치셨으면 또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일부에서는 아우 조현병을 너무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장이 그 당사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 적절한 치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치료를 해야 되면 오래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고 지금 일반 분들이 조현병 그러면 아 이런 병이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뭐 치료가 또 안 되는 또 일부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상당히 또 뭐 힘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앞으로 또 과학이 발전하고 예 발전하면 또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면 또 뭐 희망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는 점점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좀 더 정교화되고 좀 분리되고 그렇죠. 구분되고 예. 이런 과정이고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조현병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치료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또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제 워낙 조현병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어떤 낙인에 의해서 지레 우리가 조현병은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편견은 우리가 많이 극복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 또 한 분 계신데요. 조현병은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인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게도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병식이 생기는 게 재발을 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처음 발병을 하면 처음에 급성기에는 초창기에는 물론 이거 조금 이상한데 뭐 조금 이런 걸 느끼죠. 그런 약간 뭐 이상한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 이런데 심해지면 이제 약간 그 현실감이 없어지니까요. 병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좋아지죠. 초반. 그럼 좋아지면 이제 내가
좋은데 왜 약을 먹지? 치료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제는 앞으로 지난번 병이 생길 때처럼 그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이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과를 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을 먹고 경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을 끊고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재발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되냐. 내가 그때 결국은 역시 재발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건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또 뭐 꼭 약을 먹는다고 100% 재발을 막는 것도 아니고 약이 상당히 중요해요. 약이 한 재발 방지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70, 80%. 물론 환경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재발을 해서 생기는데 재발을 하면 예후가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처음 발병할 때 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잘 알고 이게 경과가 이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택해야지만 좋은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약을 안 먹고 괜찮다 그러고 이러다가 재발 한번 해버리면 경과가 나빠지고 한 번 더 하면 또 더 나빠지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재발하면 세 번 재발했다 평생 약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 네 번 재발하면 치료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재발할수록 기능이 치료가 되더라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약이 없었을 때 조기 치매라고 했다. 치매가 조기 온다. 40대, 50대 때 치매가 온다. 그래서 조기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서 그 치료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질문 주셨는데요. 조현병이 아니라도 무기력, 우울, 산만함 등 일반적인 정신적 증상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조현병이든 뭐 정신질환이든 일단 그 걸리고 난 다음에도 약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건전한 생활.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루 중 변화가 있다.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사실 거기서 아침형 인간과 느껴지는 아, 호르몬은 관계 있나요?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그 늦게 주로 이제 약간 이게 밤에 좀 이렇게 좀 맑아지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분들 있고 이런 그런 연구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밤에 호르몬의 변화가 햇빛이 있을 때는 뭐 어쩌고 뭐 밤에는 뭐 떨어진다든지 또 이런 게 다 일정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신체는 그 변화에 맞춰서 사는 게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이게 발명되기 전에는 해가 지면은 잤잖아요.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해가 뜨면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삶인데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밤에도 이제 낮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상당히 안 좋아요, 건강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제일 두 가지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 그 두 번째는 운동. 운동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함으로써 뭐 상당 부분이 좋아지게.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운동은 선생님 운동의 강도하고 관계 있나요? 막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과
아니면 삼보나 이런 것처럼 땀날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 그거 이제 지금 연구를 꽤 많이 운동 쪽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는 뇌에는 좀 더 낫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보다는 예. 뇌에는 좋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의 문제는 고강도, 중등도, 저강도 운동이 있는데 저강도 운동은 조금 그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도 약간 강도가 있는, 약간은 힘든, 그거는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달리기 좀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슬렁슬렁 걷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외래 오면 제가 항상 외래 오면 나름 운동한다고 하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아니,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가 이제 외래 항상 오시면 그걸 물어봐요. 운동을 잘했느냐 뭐. 그러면 아니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하고 산책을 뭐 그러면 그렇게 어슬렁거리는 거 말고요. 그냥 걸을 때도 좀 빨리 걷기, 땀이 좀 날 정도로 해야지. 그걸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여자분인데 아니 저한테 막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헬스 트레이너시냐고 오기만 오면 운동하라고 그러느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셔서 제가 좀 멋쩍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역시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그냥 일종의 그거를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이 그런 거죠. 그래서 건전한 생활을 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일단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드는 거기 때문에 신체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 다음에 살찌는 것도 좀 살이 찌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굉장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건전한 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를 또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 그 행복,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대인관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대인관계. 나머지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복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맛있는 거 와인을 먹고 마시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운동,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교류를 가지고 또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술은 좀 조심하시는 게 낫고 어쩔 수 없으면은 뭐 한두 잔 먹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다 그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취미생활 찾아가지고 왜냐면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도파민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을 이제 블록을 해버리면 전반적으로 이게 의욕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쪽이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의욕을 좀 있게 하고 활동을 전달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을 해가 막아버려서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취미를 만들고 취미생활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보통 사람처럼 그리고 뭐 의미 있는 생활 또 이런 분들이 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좋아요. 봉사활동을 해서 자존감을 또 굉장히 높이고 그러니까 훨씬 좋고 또 행복감도 자기 충만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느끼는 또는 건강하게 생활하는 똑같은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모르는 비법을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단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렇죠. 네. 항상 이제 생각하고 행동은 네. 따로 노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의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망한다고 하죠. 의사가 시키는 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술 먹으면 안 돼, 운동해야 돼, 뭐 이렇게 그대로 따라해야지 의사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결국 인간이시다. 그래 사실은 힘들죠. 힘든데 이제 뭐 그래도 노력을 좀 하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환자분들이 내가 이 정도로 뭐 일주일에 3번 뭐 30분 보통 그러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게 적정 미니멈이니까 뭐 30분 1시간씩 하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좀 많이 해야 된다. 매일 하든지 뭐 매일 하면 더 좋다. 왜냐하면 운동이 이거는 치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부 분들은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물론 고강도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사실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확실히 이게 자극을 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자기 몸에 배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양쪽의 건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조현병에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가 또 그렇게 질문했는데 마지막엔 선생님이 저한테 과세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선생님을 따라 하진 않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늘 병원에서 환자분들 만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조현병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신질환은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이런 의사 생활한 지가 한 30년 뭐 이제 근처인데 쭉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질환보다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치료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 조급함을 좀 없애고 조금 이게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여유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물론 힘드시긴 하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버티고 견디시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약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약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이제 병은 소문을 내야지 빨리 좋아진다 이런 치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꺼려지죠. 낙인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문을 내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일종의 뭐 사건으로만 듣는 조현병 단어가 아니라 좀 일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인이 조현병 환자가 아니고 가족이 조현병 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조현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는 사회적인 상식이 좀 두터워지게 되면 그게 이제 조현병에 걸리는 낙인들이 사라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책 조현병의 모든 것은 조현병 환자,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누구나 다 읽으면 현대인에게는 다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사실 그게 정신 건강에는 안 좋은 요소들,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전한다는 건 꼭 정신 건강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